안녕하세요. 놀면서 배우는 역사 수업. 오늘도 노예진 선생님과 신나고 재미있게 공부를 해보도록 합시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갑신정변에 대한 얘기를 해 볼 텐데요. 지난 시간과 좀 연결을 시켜보자면, 당시 조선은 청과 일본의 파워 게임 속에서 굉장히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모군란이 청의 군대 개입으로 인해서 진압이 되는 바람에 그 뒤 조선은 청의 간섭을 굉장히 많이 받게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개혁이 계속 진행됩니다. 개화가 진행이 되는데요. 자, 여러분들 교과서 20쪽의 왼쪽 상단에 보시면 갑신정변의 주역들에서 네 명 인물이 등장하죠. 제 왼쪽부터 23살의 박영효, 25세 서광범, 20살의 서재필, 그 다음에 33세 김옥균. 나이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젊은 사람들입니다. 특히 이 사람들은 조선의 가장 최상류층 가문의 젊은이들이고요. 일찍부터 모여서 서양의 문물, 그 다음에 새로운 것, 개화에 대해서 부단히 노력해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입니다. 교과서에서 나오죠. 젊은이들, 조선의 숙제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굉장히 의욕적으로 새로운 세상을 꿈꾸면서 쿠데타를 반란을 일으켰지만 3일 만에 끝이 나고요. 그 뒤에 도망자 신세가 됩니다. 도대체 이들은 어떠한 세상을 바랬던 것이고요. 그 과정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갑신정변의 주역이라고 나와 있던 이 사람들은 정말 모든 것들 시스템 자체를 빠르게 개화하고 싶어 했었던 인물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들을 급진개화파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급진개화파 반대로 천천히 점진적으로 조금씩 개화하자라고 생각했었던 사람들은요, 이름을 온건개화파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제목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이 속도의 차이, 그 다음에 영역의 차이가 좀 있었구나. 자, 교과서는 어떤 식으로 풀이를 해놨는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모군란 이후에 정부는 청의 간섭을 받으면서 소극적인 자세로 개화 정책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 대표적인 인물이 온건개화파의 김홍질, 네, 앞에서 나왔던 수신사로 일본에 갔다 왔고요. 조선 책략을 들여온 사람입니다. 이런 개화파 관료들은 소극적인 개화를 주장하면서 특히 청의 양모운동을 모델로 삼아야 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들은 조선의 정치 제도와 사상은 유지하되 서양의 기술만 받아들이자, 모든 걸 다 바꿔준 게 아니라 서양의 기술만 받아들이자라는 동도서기론의 바탕을 두고 점진적인 개혁을 원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온건개혁파에 대한 얘기고요. 반면 나오죠. 김옥균, 박영효 등 급진개혁파는 정부의 소극적인 개혁 정책을 비판하면서 청의 간섭에서 벗어나 하루빨리 근대국가를 수립하려고 합니다. 이들은 일본의 메이지 유신을 본받아서 서양의 근대 사상과 제도까지 받아들여야 된다. 모든 걸 다 받아들여야 된다는 문명 개화론의 바탕을 두고 적극적인 개혁 정책을 추진합니다. 그래서 완전히 비교되죠. 급진개혁파는 자신들이 생각한 개혁 정책을 추진하려고 했지만 번번이 온건개혁파에 막힙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은 이를 도입할 수 있을까라고 고민하다가 하루에 정변을 일으켜서 정권을 하루아침에 바꾸는 방법을 선택을 합니다. 때마침 청이 베트남과의 문제로 프랑스 전쟁 때문에 조선에 들어와 있던 군대를 철수를 합니다. 50% 정도 빼가게 된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청의 감시가 느슨해진 틈을 타서 이를 기회로 삼아 일본의 군사적인 지원을 받고 변을 일으키게 계획을 해요. 그래서 D-Day를 우정총국 개국 축하연이 일어나는 날로 잡습니다. 왼쪽에 보시면 우정총국의 모습이 나오는데요. 오늘날의 우체국과 같은 기능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를 이용해서 이때 축하연에 모인 사람 중에서 자신의 정책에 반대하는 정부 고관을 살해하고 정권을 장악했던 게 바로 갑신정변. 1884년 다시 얘기해서 이모군란 이후 2년 만에 일으킨 정변입니다. 이들은 새로운 정부를 구상하고 자신들이 생각했던 개혁의 내용, 정강을 발표합니다. 그러나 이들이 정변을 일으켰던 사실을 들은 청이 물러난 군대를 다시 되돌리는 바람에 정변은 3일 만에 실패하고 말게 됩니다. 도와주겠다고 했던 일본도 청의 군대가 다시 되돌아오자 슬그머니 발을 빼고 자신들은 모르는 일처럼 뒤로 물러나 버리게 되면서 이 갑신정변을 주도했던 인물들은 모두 도망자 신세가 되고 말죠.
자, 오른쪽 21페이지 넘어가시면요. 탐구활동 때 이들이 주장했던 갑신정변대의 개혁 정강의 내용이 나옵니다. 시험이 굉장히 자주 나와요. 여러분들 좀 기억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들이 얘기했던 가장 핵심 내용 몇 가지 뽑아놨는데요. 먼저 첫 번째가 흥선대원군 조속히 귀국하게 하고 이모곤란 때문에 끌려간 흥선대원군을 되돌아오게 하고 청에 세금을 바치는 조공하는 허례를 폐지한다. 그래서 청과의 4대 관계를 없애자, 네, 폐지하자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으로부터의 독립을 주장하고 있고요. 가장 좀 중요한 핵심적인 문장은 사실 두 번째 조항인데요. 문벌을 폐지해서 문벌이 뭐예요? 다시 얘기해서 네, 신분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조선시대의 근간이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바로 이 신분제도가 갑신정부 때 이게 나오는 거예요. 없애자. 라고 하면서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라는 얘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네, 혁신적인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여기 안에 들어갈 얘기는 만민 혹은 인민평등이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모든 인민이 평등하고 능력에 따라서 관리를 뽑아야 된다. 굉장히 많은 얘기예요. 지금 얘기하면 이거 뭐 전부 다 당연한 일이죠. 오케이죠. 그죠? 모두 당연한 일인데 이 얘기를 했었던 1884년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지도층, 그 다음에 정권을 잡고 있었던 사람들 뿐만 아니라 조선사회 전반에서는 이러한 것들이 받아들여질 수 없었던 상황이다. 지금으로부터 약 130여 년 전의 일인데도 불구하고 그 당시는 이러한 것들이 와닿지 않았던 네, 그런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자, 세 번째 지조법, 토지세법을 개혁해서 세금을 걷는 법을 개혁해서 간사한 탕가놀이를 뿌리꽂고 백성의 곤란을 구제하고 국가재정을 넉넉하게 해야 한다라는 주장을 하게 됐고요. 재정은 모두 호주에서 관리하고 그 밖의 재무관청은 없애라. 돈 관리하는 곳을 하나로 통일시켜라. 대신과 참자는 의정부에서 회의를 통해 정령을 결정하고 공포하고 시행하자라는 이런 내용의 김옥균이 갑신정변의 정강을 밝힌 채 갑신일록에 나와 있다라는 겁니다. 만약 이들이 정권이 3일 천하가 아니라 계속 유지가 됐다면 어쩌면 우리에게는 더 빠른 세상이 그죠 변화된 세상이 다가올 수 있었지만 실패로 끝나는 바람에 안타깝게도 이들의 네, 의지는 물거품이 되게 됐습니다. 자, 그럼 과제 1번 가에 들어갈 말은 아까 얘기했죠. 만민평등 혹은 인민평등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야 되고요. 갑신정변이 주도 세력이 지향한 정치 형태는요. 앞서 수업 시간에 네, 앞에 설명드렸는데요. 일본의 네, 메이지 유신을 따르다 보니까요. 결국에는 이 메이지 유신에서 모델로 삼게 되면서 메이지 유신의 그 정치 형태였던 입헌 군주제를 따르게 됩니다. 군주가 존재하긴, 왕이 존재하긴 하지만 모든 것이 법령에 의해서 처리되는 그런 오늘날의 근대 사회를 주장했다라고 꿈을 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안타깝게도 3일 만에 너무 급진적으로 끝이 났고요. 특히 이 갑신정변의 내용이 실패로 끝난데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당시에 그런 가장 절박했던 일반 서민층, 백성들의 민심이, 네, 지지하지 않았다라는 거, 민심에 거의, 네, 민주주의 지지가 없었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나 이 엄청난 큰 사건으로 인해서 조선은 또 한 번 회오리 속에 빠져들게 됩니다. 자, 갑신정변은 사실 네, 김옥균을 비롯한 그 급진계파 사람들이 청의 간섭에 벗어나 조선의 자주권을 지키고 입헌군주제의 바탕을 둔 군대 국가를 세우는 운동이었습니다. 근대 운동이었습니다. 그러나 너무 소수의 선각자, 몇몇 사람, 선인들, 네, 앞선자라는 뜻입니다. 선각자는. 일본에 의존해서 성급하게 개혁을 추진하는 바람에 민중의 지지를 받지 못했다는 한계점이 가장, 네, 단점이죠. 갑신정변 이후에 청에 군대가 들어와서 네, 갑신정변을 무마시키는 바람에 청의 간섭은 더욱 심해졌고요. 한편 청과 일본은 텐진에서 만나서 조약을 체결합니다. 텐진 조약을 체결해서 현재 조선을 놓고서 청과 일본이 으르렁거리고 있는데 이번 사태로 더 예민해진 상황이니까 아예 이참에 조선에서 서로 둘쪽 다 군대를 물러났다가 장차 나중에 조선에 군대를 보낼 일이 있을 경우는 상대국에게 서로 연락하기를 약속하는 그런 우스운 네, 조선을 사이에 놓고 청과 일본 사이에 맺어진 이 텐진 조약이 만들어집니다. 자, 텐진 조약 외에도요, 여기 교재에는 없는데요. 하나 더 기억해 두시길, 조선과
일본 사이에서 맺어진 조약, 한성에서 맺어진 수도 한양에서 맺어진 조약에 따라서 한성 조약이 나오는데요. 김옥균을 지지해준 일본이 자신들은 이게 정변이란 생각을 하지 못했고 고종을 지키는 일로 알아서 군대를 내주고 무기를 내줬을 뿐이다라고 하면서 이에 들어간 돈을 배상금을 다시 조선에 요구해서 받아내게 됩니다. 자, 이런 갑신정변 이후를 조선을 둘러싸고 청과 일본의 이런 대립 갈등이 점점 커지는 상황 속에서 이제 조선도 좀 주변 상황을 이용을 해보자. 특히 보시면 지도에서 국경을 맞대고 있었던 러시아의 외교관과 더불어서 청과 일본을 견제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이 러시아와 조선이 가까워지려 하자 이를 영국이 방해를 하는데요. 당시에 영국은 러시아와 전 세계에서 세력을 확장하면서 라이벌 관계를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 러시아가 남쪽으로 내려올 것을 우려한 영국이 바로 이 조선의 남쪽에 있는 작은 섬입니다. 거문도라는 섬을 불법으로 점령하는 사건이 발생해요. 2년 동안 있게 되는데 이를 거문도 사건이라고 합니다. 조선 정부는 강력히 항의를 계속했죠. 그리고 러시아가 이제 조선의 영토에 침략하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하게 되면서 결국에는 이 검문도에서 영국군이 2년 뒤에 물러가는 조선을 사이에 놓고 우스운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파워게임이 영국, 러시아, 일본과 청 해서 당시 굉장히 힘든 시기를 겪고 있었던 조선에 대한 모습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상황은 이런 상황인데요. 한 장 넘겨주시면 22쪽 보시면은요. 농민의 삶, 가장 백성들, 민중의 삶은 굉장히 힘든 시기였습니다. 특히 1876년 개항 이후 나오죠. 이게 무슨 얘기예요? 강화도条체결 이후에 일본 상인들이 조선의 곡물을 대량 수입해 가면서 물론 돈을 내고 사가긴 하지만 너무 많이 사가다 보니까 조선 내의 식량 사정이 어려워집니다. 여기 이제 흉년까지 겹치면서 곡물값이 크게 올라요. 그래서 이에 각지에서 지방 관리들이 이대로는 안 되겠다. 우리 백성들이 먼저다. 라고 해서 쌀을 팔지 못하게 하는 방국령을 선포합니다. 이때 기록에 따르면은요, 함경도 특히 황해도 관찰사들이 먹을 게 없으니까 이 통상 장정에 따라서 1개월 전에 일본 측에 알리고 쌀을 내주지 말라는 방국령을 내립니다. 그러나 일본은 이를 또 꼬투리를 잡아요. 자신들은 통보를 늦게 받아서 오히려 손해였다. 제때 쌀을 사가지 못해서 오히려 비용만 날렸다라고 하면서 방공령을 철회시키라고 하면서 오히려 막대한 배상금까지 받아냅니다. 근데 이거를 다 우리는 질질 끌려가게 돼요. 그만큼 조선이라는 나라가 힘이 없었던 상황이에요. 그래서 당시 이 농민들의 생각 속에는 정말 무능한 정부, 그 다음에 일본 상인들의 나쁜 이런 짓거리, 그래서 일본을 미워하게 되는 그런 분위기가 점점점 커져가게 됩니다.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의지할 곳을 찾게 되고요. 그런 상황 속에서 백성들에게 힘이 되었던 하나의 단체 종교가 바로 동학이에요. 사실 동학은 1860년 1860년 경주 지방의 몰락 양반이었던 최재우에 의해서 만들어지는데요. 서학에 반대한다라는 뜻으로 동학을 창실했는데 이 동학에는 기존에 우리 조선에 있었던 유교, 그 다음에 불교, 도교의 사상까지 모두 받아들여서 우리의 종교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런데 이제 첫 번째 교주였던 최재우가 사이비 종교의 교주다라는 그런 누명을 쓰고 결국에는 정부에서 살해당해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2대 교주가 이제 최시영인데요. 여러분들, 교재 사진이 등장해 있죠. 최시영의 노력으로 특히 전라도, 경상도 아래쪽에 남쪽 지방에서 농촌, 농민들이 많은 지역에서 세력이 커집니다. 이에 자신감을 얻은 동학인들은 억울하게 죽은 1대 교주의 최재우의 죄를 좀 벗겨달라. 그리고 동학을 사이비 종교라고 보지 말고 동학에 대한 탄압을 중지해달라고 요구를 해요. 그래서 공주 지역과 삼내라는 지역에서
대규모로 모여서 집회를 열고 대궐 앞에서 국왕에게 상소를 올리게 됩니다. 그러나 이들의 요구를 못 들은 척하게 되고 결국 동학교자 농민들은 동학의 본부가 있는 충청도 보은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고 지금 나오죠. 체제의 죄를 벗겨주고 요 내용이 바로 뭐냐면 교조 신원, 우리의 교주의 신원을 제대로 밝혀달라는 뜻입니다. 외국 세력을 몰아내달라, 배척, 그 다음에 탄간오리에 없애달라, 숙청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이 충청도 보은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게 되면서 종교적인 그런 모임이라기보다는 당시의 사회적인 그런 불만들을 해결하기 위한 정치적인 성격을 띠면서 사회개혁운동으로 발전하는데 중심 역할을 했었던 게 바로 동학이다라는 사실을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동학이 점점 성장하고 있는 가운데 당시에 이 몇몇 군데에서 여전히 탄간오리들이 몹쓸 짓을 해요. 그러면서 이제 농민들이 똘똘 뭉쳐서 기존의 기득권 세력들과 마찰, 갈등을 일으켜서 정말 새로운 세상을 한번 만들어 보자라는 그런 운동이 이루어집니다. 이 일을 우리는 동학 농민운동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과정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학 농민운동은요, 어떤 한 하루만 일어난 게 아니라 꾸준히 계속 지속이 되었고요. 아주 크게 일어났던 해가 1894년입니다. 1894년을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과정을 교과서에 나와 있는 문장으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시에 전라도 고부 지역의 군수는 멀쩡한 저수지가 있었는데 그 저수지 위에다가 만석고라는 저수지를 새로 만들고서요. 모든 물기를 막아요. 그리고 농사 짓기 위해서 물이 필요하니까 물을 끌어다 쓰려고 하자 돈을 내고 쓰라고 얘기를 해서 그 지역의 농민들의 불만을 사게 됩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아버지를 위해서 비석을 세워야 되니까 돈을 내라라는 그런 네, 불합리한 일도 했었고요. 쌀을 빌려주고 굉장히 많은 이자를 받아서 돈을 사리사욕을 채우는 일들이 비일비재했었던 고부군수였습니다. 이에 분노한 농민들이 전봉준, 당시에 동학을 배우고 있었던 사람이거든요. 전봉준을 중심으로 해서 관할을 습격해서 아전을 처벌했던 사건이 바로 고부의 봉기입니다. 고부 농민봉기라고 합니다. 이 사건을 첫 번째 사건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전라도에서 농민들이 민심이 흉흉하게 일어났다. 군수의 그런 악랄한 짓 때문에 농민들이 관할을 습격했다라는 사건을 전해 들은 정부에서는요, 이 사건을 수습하려고 관리를 보내요. 근데 중앙에선 관리가 오히려 사또가 아니라 군수가 아니라 동학인들 잡아다가 매질을 하고 누가 시켰냐, 주모자가 누구냐, 주도자가 누구냐라고 하게 됩니다. 이에 믿을 거 우리 농민들이 똘똘 뭉쳐야 된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에 농민들은 나라를 돕고 백성을 편안하게 해야 한다는 구호를 들고 일어나요. 봉기가 무슨 뜻이냐면 벌떼처럼 일어나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수많은 농민들이 들고 일어나서 황토현이라는 곳과 형룡천 등에서 우리 정부 군인이죠. 군인들과 싸워서 이들이 이기고 결국엔 전라도의 전주 성을 점령하는 상황까지 가게 됩니다. 굉장히 규모가 커졌고요. 이들의 기세가 엄청나게 크자 깜짝 놀란 정부는 우리 조선의 군대로는 부족하다 생각을 했나 봐요. 그래서 조선의 백성들이 일으킨 이 일에 결국엔 또다시 청에 SOS를 요청하게 됩니다. 청에 지원을 요청했는데 이 사건이 일파만파 커져요. 왜? 앞서서 우리 기억하십니까? 앞서 우리 배웠던 내용들 중에서 청과 일본 사이에서 맺은 조약이 있어요. 갑신정변 이후에 청과 일본이 조선에 군대를 보낼 때 서로 연락을 하기로 했었죠. 바로 텐진조약입니다. 청나라 군대가 조선에 들어오자 일본도 텐진조약을 구실로 해서 조선의 군대를 보내버립니다. 그러자 농민군도 깜짝 놀라요. 아니, 나라를 바로 세우려고 외세를 막으려고 들고 일하는데 오히려 자신들 때문에 외세가 둘이나 더 들어오게 됐죠. 그래서 외세 개입을 우리 막아내자라고 하면서 전주에서 정부와 화해 협약을 맺어요. 그리고 스스로 물러납니다. 대신에 전라도 각지에서는 자치행정기구의 통치기구인 직강소를 설치해서 이때 직강소 한 50개 정도 되는데
50여 개 되는 직강소를 중심으로 해서 잘못된 정치의 개혁을 추진합니다. 그래서 탄간오리도 처벌하고 농민의 사정을 좀 더 잘 파악하고 치안을 유지하는 그런 자치행정기구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전라도 지역에 3번 일어났던 농민군들 스스로 물러납니다. 정부와 화약도 맺었어요. 이때 맺은 화약을요, 전주 화약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교과서의 아래쪽에 나옵니다. 농민군의 개혁안 뭐를 요청을 했느냐? 전운서 세금을 걷어서 배에 싣고 가는 것을 관리하던 지방관을 없앨 것. 오히려 이들이 더 나쁜 짓을 하니까 세금을 떼먹으니까 전 감사가 이미 거두어간 한국을 다시 내라고 하지 말 것. 세금 한 번 냈는데 또 내라고 하지 말 것. 탐관오리들을 쫓아낼 것. 그 다음에 국왕 임금을 둘러싸고 매갈매직하는 나쁜 것들을 쫓아낼 것. 그 다음에 땅에 대한 세금은 예전대로 할 거. 올리지 말란 얘기죠. 집집마다 부과하는 역, 네, 이것 마찬가지 얘도 줄여줄 것. 포구에서 오염세를 폐지하고 자리 잡는 것에 대한 세금을 내지 않도록 해달라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이 밖에도 지금 우리 교과서에서는 빠졌는데요. 지금 가장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게 탐관오리 처벌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나올 게 못된 부호 처벌을 해달라라는 것과 그 다음에 지금 교과서에 안 나오는데 노비 문서를 없애달라 소각 불태워달라 그 다음에 일본과 내통한 자는 엄벌에 처하고 땅도 좀 골고루 나눠줘서 모두가 잘 살게 좀 해달라라는 것과 젊은 나이에 남편을 잃으면 젊은 여자가 혼자 살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아이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젊은 가부, 젊은 나이 남편의 여자들의 재혼을 허가해 달라라는 그러한 파격적인 내용들도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전주 화약, 없애야 되는 그런 개혁안들에 대한 소개를 했고요. 잠시 이제 소강 상태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다른 데서 터집니다. 전주에서 맺은 농민군과 중앙 정부와의 화해 조약이 체결되고 나서 정부는 그동안 군대를 끌고 들어왔던 청과 일본의 양국군에게 철수를 요구합니다. 그러나 일본이 이를 거부하고 오히려 경복궁을 둘러싸고 점령하고 청과 전쟁을 일으킵니다. 이 전쟁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들어보셨죠? 청일전쟁이라고 합니다. 청과 일본의 전쟁, 청일전쟁이라고 합니다. 1894년부터 95년 초반까지 진행이 된 전쟁인데요. 이 전쟁이 시작이 되면서 농민군들은 일본을 밀어내야겠다. 일본군을 몰아내고자 다시 들고 일어납니다. 청과 일본이 싸웠는데 청나라가 생각보다 계속 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대로 있다가는 일본이 조선을 먹겠다라고 생각해서 일본군을 몰아내고 다시 들고 일어나요. 그러나 이때 일어난 농민군을 일본군이 공주 지역의 우금치라는 언덕입니다. 이 우금치라는 지역에서 결국에는 대접전이 벌어졌고요. 이 전투에서 일본군과 관군에게, 우리 정부군에게, 연합군에게 농민군이 참패를 하게 되고요. 지도자였던 전봉준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체포되어서 결국엔 사형집행을 받게 됩니다. 자, 오른쪽에 나와 있는 지도는 이 동학 농민군의 봉기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좀 정리를 해보자면 앞서 지금 고부 지역에 나쁜 탄간오리로 인해서 일어난 이 고부 농민분기로 인해 사람들이 모이게 됐고요. 이 고부 농민분기 불만들을 정부에서 제대로 해소하지 못했기 때문에 조선 농민들이 스스로 나라를 돕고 백성을 편안하게 만들자면서 일어납니다. 이를 1차 분기라고 하고요. 특히 이때는 탄간오리에 대한 그런 불만이 많았어요. 그래서 봉건제도를 반대하는 그런 움직임이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때는 세력이 커져서 전주성까지 점령을 했었죠. 전주성을 점령했는데 그 뒤 오히려 청과 일본이 군대를 끌고 들어오자 외국 세력을 몰아내기 위해서 우리가 물러나야겠구나 라고 하면서 정부와 화해 조약을 맺었어요. 전주 화약을 맺게 되죠. 전주 화약을 맺고 물러납니다. 물러났는데
일본과 청이 군대를 물리지 않고 자기들끼리 네, 전쟁을 터뜨렸어요. 네, 이게 청일전쟁입니다. 청일전쟁이 터지자 농민들도 어떡합니까? 아, 이대로는 안 되겠구나. 우리도 다시 들고 일어나겠구나. 라고 해서 다시 한번 들고 일어납니다. 이 사건은 2차 분기라고 얘기를 하고요. 2차 분기에서 주장했던 거는 외국 세력을 몰아내자. 반외세라는 것을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잘 안 보이십니까? 좀 아래다 쓸까요? 네. 2차, 네, 2차 분기는 네, 반외세였다라는 거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 반외세를 주장하면서 2차 분기에서 일어났지만 앞서 얘기했다시피 공주 우금치 전투에서 대패하게 되면서 결국에는 2차 분기가 실패로 네, 끝이 나게 됩니다. 실패로 끝이 나게 되고요. 지도부들이 잡혀서 처형을 당하게 되고요. 결국에는 이 동학인들이 들고 일어났던 농민운동이 네, 굉장히 의미는 깊지만 안타깝게도 아쉽게 실패로 끝나게 되었다라는 사건을 좀 기억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 이 과정이 동학농민운동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 뒤에 사실 좀 더 설명을 드리자면 청일전쟁에서 결국엔 일본이 승리하게 되는데요. 일본의 간섭이 네, 조선에 대한 간섭이 훨씬 더 커지게 됩니다. 사실 근데 지금 내용이 굉장히 많은데 1차 분기도 1894년, 그 다음에 청일전쟁도 1894년부터 2차 분기도 1894년입니다. 1차 분기가 1894년 1월 달이었고요. 2차 분기가 1894년 9월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여름께쯤에 6월부터 청일전쟁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같은 해에 큰 사건이 여러분들 있었구나라는 거 같이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내용이 좀 길었네요. 자, 동학농민운동 잘 정리하시고요. 중요한 부분이니까 다시 꼼꼼히 한 번 더 반복해서 복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